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중국의 위상,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향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심에 사마천이라는 역사학자가 남긴 사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뭘 강조했냐 그러면 그 사마천의 사기가 우리나라 역사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이 사마천하고 사기를 가지고 도대체 국가 전략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소프트 파워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화주의, 과거에는 중화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게 중화잖아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꽃화자. 중국이 세상의 중심에 피어있는 꽃이다. 굉장히 오만한 거죠. 그죠? 인류 역사상 모든 강대국들이 다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국민들도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강대국은 약한 나라를 절대로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보살펴 주는 척 하다가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무너지면 집어삼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남북이 허리로 잘려 있죠. 내부적으로 갈등 심하죠.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주변에 일본은 또 재무장하고 있죠. 그죠? 예, 거기에 중국이 점차 세계 제일 큰 나라로 지금 부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거의 중국에 지금 종속돼 가고 있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우리 불안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지도자 믿고 으쌰 잘해보자고 쫓아가는 것도 아니죠. 그죠? 예. 윗물은 전혀 막지 않죠. 예. 윗물이 안 맑으니 백성들은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해야 될 그 뭐냐면 자각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 그런 점에서 사마천 사기는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의로운 책이다.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사기를 읽으면은 착한 사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 합니다. 사마천이 그렇게 살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실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뭔가,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 전략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뭐죠? 시안. 예, 시안에 있는 뭐죠? 진시황릉.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진시황 무덤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진시황 무덤에서 1.5km 떨어져 있는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진시황의 사후세계를 호위하는 호위 군단이에요. 병마용갱입니다. 모두 3개의 갱이 공개되고 있고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안으로 가서 저거 안 보면은 시안 갔다 왔다 소리 하지 말아야 된다. 시안 가서 진시황릉하고 병마용갱 안 보면은 시안 안 갔다 온 거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중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적지, 역사유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소프트파워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병마용갱을 먼저 들고 나왔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 그러면, 소프트파워는 2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에게. 뭐가 들어가냐 그러면 우리의 물질 생활을 지배하는 경제가 들어갑니다. 그죠? 네, 경제는 우리의 물질 생활을 지배합니다. 2번째는 문화가 들어갑니다. 문화는 뭡니까? 정신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죠? 그래서 물질 생활을 지배하는 경제와 그 다음에 정신 생활을 지배하는 문화, 이 2가지가 결합돼서 중국의 경제하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침투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드파워 전략은 군사하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때? 가서 때리는 거야. 힘센 나라가 때려요. 그러면 굴복하잖아. 그리고는 어떻게? 그 사람을 간섭해요. 나라의 정치에 간섭을 하는 거죠. 밤나라 대추나라 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간섭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드파워 전략. 하드파워 전략은 당장한 힘이 없을 때는 굴복합니다. 근데 속으로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한다고요. 그죠? 이놈의 자식 나중에 두고 보자. 그죠? 언젠가는 내가
이를 갈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다른 분쟁과 또 다른 전쟁과 또 다른 싸움으로 번져나가는 거다는 얘기죠. 하드파워 전략의 한계가 그거다는 얘기죠. 한비자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의 사상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철학가가 국무상강 무상강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영원히 강한 나라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 없다. 그죠? 유명한 말이죠. 그죠? 예. 전 세계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강한 나라도 쓰러지고 그리고 약한 나라도 강해지고 반복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약하지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또 강한 나라가 계속해서 자기 기억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정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도 그렇듯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비자라는 사상가가 법과 사상의 집대성자가 그런 얘기했다. 영원히 강한 나라 없고 영원히 약한 나라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파워 전략으로는 상대를 굴복시키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하드파워가 아닌 5,000년 역사, 거기에 황하 문명까지 결합되어 있는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필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커져가는 경제력을 보태서 무섭다. 무섭죠. 우리의 물질 생활을 지배하는 경제력에다가 정치 생활을 지배하는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결합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집니다. 뭐가 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 정체성을 상실해요. 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 거기에 문화도 들어와가지고 그쪽 문화에 물들어 버리죠. 그럼 젊은이들이 뭐예요?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모든 생활 자체가 전부 다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는 책, 보는 영화, 보는 드라마가 다 중국 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체성 상실이다. 말도 이제 중국말. 지금 영어 하라고 그렇게들 우리 언어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영어 공부하라고 그죠? 학교에서 얼마나 닥달을 합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거 나와서 하지도 않는 거 필요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이게 결국은 작은 나라가 살아나가는 생존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의 정글의 법칙이 바뀌어서 강자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이제는 중국어를 배워야 하는 거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배계층들이 그랬듯이. 조선시대 때 지배계층들 다 한문 배웠잖아요. 세종대왕께서 한글 창제했는데도 그거 언문이다 천시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는 정말 위대한 리더입니다. 세종대왕이야말로. 왜? 한글 창제하면서 창제 동기로 뭘 내세웠어요? 세종대왕이. 나란 말이 중국과 다르니까. 그죠?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글이 일치하지 않는 거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국 글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국과 다르다는 말이 중국과 다른데 우리가 왜 중국 말과 중국 글을 가지고 따라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거죠. 사대로부터 벗어나겠다라는 독립의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거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건 뭡니까? 백성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수단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어려운 한문은 양반들 지배계층이 다 차지하고 있고 배우기도 힘들어. 말하고도 안 맞아. 그러니까 쉬운 한글을 말하고 맞는 한글을 통해서 뭔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세종대왕은 뭐 양반들 놔두고 백성들하고 직접 소통하겠다는 거죠. 이 위대한 리더잖아요, 그죠? 외부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도 벗어나겠다는 것과 내부적으로는 고지식하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그리고 사대주의에 빠져 있는 양반들 놔두고 백성들하고 직접 소통해 보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한글 창제에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글 창제는 문자 창제로 글자 창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세종대왕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글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으로 그죠? 발휘를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뭐 언어학자들이나 문자학자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한글만큼 뛰어난 글자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발음하는 발음 구조, 구강 구조, 뭐 우리가 입 안에 있는 구조, 그다음에 골 울리는 발음통, 뭐 이 전부 다 과학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다는 얘기죠. 완벽하죠. 거기다 뭐까지 가능합니까? 글자가 예술로 서예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런 훌륭한 위대한
문자를 가지고 발명하신 분이 세종대학이 됩니다. 거기에는 대내적으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의도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런 게 문화고 그런 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이 소프트 파워가 우리 생활에 문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하나 중국이 지유안으로 성장을 해서 미국 대신 전 세계 가장 강대국으로 군림을 하면서 자국의 경제와 문화를 타국에 전파시켰을 경우에 아프리카에다가 갔다가 경제하고 문화를 심는다고 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 완전히 다르잖아요. 거기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문자도 언어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한자를 중국어를 집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의 60, 70% 가까이가 한자말인데다가 일찍이 중국 문화의 세례를 오랫동안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 주요할 경우에 가장 큰 타격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한 번 사대주의로 가야 되는가라는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대응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가 이런 거다. 역사와 문화가 남겨놓은 이 사후, 한 제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 주변에 1.5km 떨어진 곳에서 무덤을 호위하는 호위군단 8,000개 가까운 군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저 군인들의 모습이, 자, 여기 1호갱인데요. 사람 실물 크기하고 똑같은, 그리고 얼굴이 전혀 다른 8,000개의 이 흙으로 빚어서 구워서 만든 군인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여기 소프트 파워가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부가가치입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유명한 정치가들, 그다음에 유명인들 전부 다 한 번씩 다 와서 가서 본다는 얘기죠. 더더군다나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는 저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저기 가가지고 사진 찍거든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자기가 셀카 찍어가지고, 그죠? 런던으로, 그죠? 뉴욕으로 바로 전송시키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야, 나 신시황 백마영경이야.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저기 장엄한가,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전 세계에 저기 없단 말입니다. 저 중국밖에 없습니다. 저 정도로 큰 규모에 저렇게 남겨놓은 게. 더더군다나 이게 79년도 개장되고 난 이후로요. 전 세계 사람들이 79년도 개방이 됐어요.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치합니다. 개방되고 난 이후로 30년 동안 입장료 수익만 약 5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저거 하나가, 백마영경 하나가 입장료 수입만. 주변에 뭐 선물 가게, 식당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입장료가 30년 동안 900배 올랐습니다. 처음 일어나던 게 900원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1년에 몇 배씩 올랐다는 얘기예요? 30배씩 올랐다는 얘기죠. 입장료가. 난리 났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박물관 입장료를 1년에 30배씩 올린다고 생각하면은 한 달에 몇 번씩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2번, 3번씩 막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입장료 수익이 그렇게 자주 올리지는 않았지만 한 번 올릴 때마다 가격이 커서 그렇지. 900배가 오른 곳입니다.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네. 지금은 저기가 입장료가요. 진시황 무덤하고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끊어야 됩니다. 입장료 수입만 약 우리 돈으로 4만 원 가까이 합니다. 지금 현재. 하루에 100명 들어오면 400만 원, 1000명 들어오면 4천만 원, 10,000명 들어오면 4억 원.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하루에 10,000명 들어오는 거는 뭐 쉬운 것 같아요. 그죠? 하루에 수억 원의 입장료 수익을 올리고 있죠. 그 밖에 책 판매, 그 다음에 먹는 거 선물 따져보세요. 소프트 파워 바야흐로 21세기의 전 세계의 경제는 무엇 경쟁? 문화 경쟁입니다. 컨텐츠 경쟁이라고 흔히들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저거 하나만 봐도. 중국의 역사상 제왕들이 한 6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제왕들이 600명 정도 되는데, 저게 30년 동안 이 구덩이 하나가 무덤을 파지도 않았어요. 무덤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거 하나가 5조 원을 벌러들였다. 중국 사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1년에
제왕 무덤 하나씩만 파면은 600년은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중국의 문화 유적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진시황의 무덤을 호위하는 호위 군단이고, 진시황은 뭘로 천하를 통일합니까? 군사력으로, 그죠? 힘으로 통일했잖아요. 하드 파워로 통일했지 않습니까? 진시황은 누가 뭐라 그래도 칼로 통일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칼로 통일한 진시황의 무덤과 그 호위 군단이 소프트 파워로, 그죠? 문화 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전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야심이 저 안에서 보인다는 얘기죠. 하드 파워가 보입니다. 저는 저기에.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국가 전략은 경제하고 문화라고 하는 야들야들한 소프트 파워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요? 칼날이 들어있는 거죠. 네. 왜? 보이지 않는 칼날에 뵈면 더 무섭다고요. 그죠? 다 들고 설치면 피하기 나죠. 너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설치면 도망이나 다니지만 문화하고 경제는 안 보인다고요. 언제 와서 배 있는지도 모르고 싹 배가 가버린다고. 뭘 배가요? 우리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배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종속이 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남의 나라한테 지배당해본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후유증에서 우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또 돌아가고 있는 국제정세나 주변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그런 순환의 역사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아직까지 발굴이 안 끝났습니다. 저기 구덩이가 3개가 있는데 30년 동안 공개해놓고도 입장료 수익을 5조 원이나 벌어들이고 한 4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발굴이 다 안 끝났습니다. 2010년부터 다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또 발굴하고 나면 또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소프트 파워의 부가가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정치가와 지도자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자크 시락인,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가족들. 정치 지도자가 되면 저 안에 들어가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죠. 그죠? 깨진다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들어가면 들어가서 찍을 수는 있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다녀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안 다녀갔습니다. 참 5천년 문화민족답지 않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저희 가서 중국 가서 저기를 안 들렀어요. 왼쪽 제일 위에 보이는 저 사진은 누구냐 그러면 김일성 북한 주석의 모습이었어요. 82년도에 다녀갔어요. 상당히 빨리 다녀갔죠. 그죠? 79년도 공개가 됐는데 우리는 쭉 없다가 그죠? 작년에 드디어 다녀왔죠. 그죠? 지금 가면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제가 9월 달에 가보니까 걸려 있더라고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인데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백마영경을 방문했을 때 재미난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낸시 여사하고 같이 이제 보는데 그 말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농담을 했어요. 야, 이거 진짜 살아나와가지고 뒷발로 날 찰 것 같다. 하도 실물 같으니까. 그 다음날 중국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실렸냐 그러면 레이건 땀 앞이 그러고 실렸어요. 땀 앞이는 말 궁뎅이를 토닥토닥거리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중국말에. 근데 실제로 땀 앞이는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애 달래준다고 궁뎅이 토닥토닥거려 주잖아요. 그죠? 비위 맞추느라고. 똑같아요. 말궁뎅이를 토닥토닥거린다는 얘기는 비위를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 중국의 비위를 맞추다. 그죠? 예. 중국에게 아부하다. 이런 뜻이 된 거예요. 한자에는 그런 함축적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기에 나와 있는 재미난 고사성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는 역사와 문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그 스토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으면은
잘못 사용하면 큰일날 고사성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고사성어를 배워라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고사성어의 보물창고가 바로 사마천의 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사기의 존재감 또 사기의 가치가 커질 전망이다. 백마영경하고 진영은요. 세계를 향한 중화주의 전파 의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백마영경하고 진영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소프트파워 전략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또 우리나라하고 사기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기원전 109년에 일어났던 한 사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0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작년에 제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의 다니면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기원전 108년에 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합니다. 자, 기원전 109년에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이요. 동북쪽에 있는 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한나라 무제는 한나라 때 가장 야심만만했던 그렇게 해서 한나라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그 위세를 알리려고 작정했던 굉장히 야심만만한 그런 제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가 기원전 109년 군대를 이끌고 동북쪽에 있는 한나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기원전 108년에 그 나라가 망합니다. 사마천은 그 나라의 멸망사를 자기 역사책 속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사마천이 태어난 연도는 기원전 145년에 태어났습니다. 기원전 108년, 이 나라가 멸망한 연도인 기원전 108년은 사마천 나이, 우리 나이로 38살 때입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당대사 기록이다. 1차 사료라는 얘기죠. 사마천 38살 때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는 귀로 들었던 그 당시의 기록이라는 얘기죠. 역사 기록으로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록은 없습니다. 1차 사료는 그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멸망사 경위를 자기 역사책 사기에다가 한편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일까? 좀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고요.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은 동북쪽에 있는 이 나라만 공격해서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서북쪽으로도 세력을 뻗칩니다. 그래서 장건이라고 하는 외교사절을 서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하고 접촉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한나라에 있는 서북쪽 길을 개척합니다. 그 길이 뭐예요? 비단길입니다.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들어보셨죠? 그죠? 그 길이 사마천 시대에 개척된 길이다. 그렇게 해서 사마천은 그 실크로드 개척에 관한 기록도 자기 역사책 속에 남깁니다. 한나라 무제는 동북쪽에 한나라를 멸망시켰고 서북쪽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서남쪽으로도 또 세력을 뻗칩니다. 서남쪽으로 사마상려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오늘날 중국의 티베트 지역 일부하고 사천성 지역하고 운남성 지역 일부의 땅덩어리를 영역을 개척합니다. 서남쪽입니다. 제국이 커졌죠. 그죠? 네,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이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황제의 권한과 황제의 권력을 절대화시키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념이 필요합니다. 그걸 영어로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해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1인에게, 제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게 만들어주는 독재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가장 적절할까 생각한 끝에 한나라 무제가 택한 게 뭐냐 그러면은 유교를 국교로. 유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신분 질서 잘 지키자. 위계 질서예요. 그죠?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군 신신 부부자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인데 말은 좋죠. 실제로는 거길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 그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 여자는 뭐 정조를 지켜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절대로 그 짜여진 그 이념과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정점화로 하는 권력 체제를 확고하게 다지는데 유교만 하는 게 없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교를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채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도가도 있었고 법가도 있었고 다른 사상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내쫓아 버립니다. 사상의 다른 사상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는 거죠. 그죠? 하지만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과 한나라 무제의 야심, 이 모든 것들을, 또 한나라라고 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고민한 끝에 유교를 국가 지배 이념으로 만듭니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취했던 국가 정책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동북쪽으로는 한나라가 멸망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서북쪽으로는 실크로드를 개척합니다. 서남쪽으로도 땅덩어리를 확장하고 이 넓어진 큰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이념으로 유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실시했어요. 자, 한나라 무제가 2100년 전에 실시했던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국가 정책하고 지금하고 뭔 관계가 있길래, 또 사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 사람이 그 얘기를 할까? 궁금해지실 겁니다. 그죠? 역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역사라는 게 재밌게도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이, 팩트가 단 한시도 영향력을, 그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과거를 털고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현재의 발목을 잡죠? 자꾸 짜증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탁 털고 가면 되는데, 털고 가는 기준은 뭡니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했으면 반성해야 되는 거고, 일본한테는 맨날 뭐라고 욕을 하잖아요. 과거사 반성 안 한다고. 독일은 지금, 그죠? 2차 세계대전 그 전범 국가로서 얼마나 세게 반성을 했습니까? 정말로 진실되게 반성을 했잖아요. 독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쟁력 1위인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도 독일 제품을 비롯해서 독일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떻게 돼? 과거사 반성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반성 안 하잖아요. 똑같이 전범 국가인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존경 못 받잖아요. 인정 못 받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그 부분이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털고 가니까.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일본에게 우리는 진심 어린 사과하고 반성해라. 그리고 보상할 거 보상하라고 얘기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거 안 하는 놈이 있어야지 역사 교육 좀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봐라. 저렇다. 저게 바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중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중국 역사 가운데 재미난 그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사에 대한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진짜 섬찟할 만큼 과거사 청산을 칼같이 해버리냐 그러면요. 송나라 때 악비라고 하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어요. 송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였어요. 군사력이 약해가지고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요라든지 금나라 이런 나라한테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끊임없이 1년에 수많은 뭐 양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재물 같은 걸 바치면서 간신히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가 금나라 공격을 받아가지고 송나라가 도망다녀. 그래서 개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항주까지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북송하고 남송으로 나누는데 요 송나라를 구원했던 구세주와 같은 장수가 악비라는 장수였어요. 우리나라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악비가 승승장구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정치가 가운데 간신 가운데 진회라고 하는 간신이요. 황제하고 짜고 황제는 또 다른 나라에 붙잡혀가 있는 황제가 돌아와서 또 자기 자리 차지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진회하고 모함을 해가지고 악비를 사형을 시킵니다. 처형시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중국 역사상 가장 억울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악비의 억울함이 풀리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진해를 어떻게 처단하는 줄 아세요? 진해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세요? 항주에 가면 악빈 무덤이 있습니다. 사당이 있고. 악빈 무덤이 있고 악빈 무덤 앞에 쇠로, 철로 4명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악빈 무덤 앞에 무릎을 꿇려놨어요. 이 4명이 누구냐? 악빈을 모함해서 죽인 주동자들이에요. 그 진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해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장준, 만사설, 이렇게 4명이 악빈 무덤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다. 악빈한테 사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머지 3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새가 오래되면 여기 슬긴 하는데, 진해 끈은요, 늘 자주 많이 갈아. 똑같이 세웠는데 진해 끈만 자주 갈아요. 바꿔요. 오래 세울 때. 왜 바꾸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하도, 진해, 쇠로 만든 진해상에다가 침을 뱉고 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간신배, 이런 매국노, 죽일 놈, 이렇게 역사 청산을 한다니까요. 무섭죠, 그죠? 누가 그러니까 매국노 짓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이게 과거사가 현재의 발목을 잡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미래가 자꾸, 그죠? 갈 길이 먼데 자꾸 우리가 발목을 잡니까? 미래의 부분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과거사 청산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얘기가 딴 데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2100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실시했던 동북 쪽의 한나라를 멸망시킨 사건 하나, 서북쪽으로 실크로드를 개척한 사건, 서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한 사건, 그리고 중앙 내부적으로 유교를 국교로 삼은 이 국가 프로젝트라고 합시다. 중국 사람들은 공정이라고 부른다. 공정은 영어로 프로젝트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하니까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요? 동북공정 생각나잖아요. 그죠? 동북공정 생각날 겁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동북공정 때문에 한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죠. 동북공정은 동북쪽 지역, 동북 3성이라고 부릅니다.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특히 길림성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 동포가 200만 명 넘는 동포가 조선족 자치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 성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정을, 프로젝트를 실시한 게 동북공정인데, 다른 지역은 대부분 다 경제 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데 동북쪽 지역만 유별나게 역사하고 문화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갈등이 일어났죠. 그 동북공정이 재작년이니까 끝났습니다. 일단락이 됐습니다. 동북공정이 끝나면서 중국이 취한 조치가 뭐냐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만리장성을 턱없이 저 흑룡강성까지 늘리고요. 아리랑을,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아리랑을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다 중국의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2008년 8월 8일 날 북경올림픽, 저녁 8시 때 북경올림픽 개막식 때 아리랑이 연주가 되고 조선족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그게 우리 거다라는 걸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술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리랑을 자국의 문화재로 등록을 했다. 무형문화재로 등록했다. 그 전에 말씀드린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이 경제하고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갉아먹기 시작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중국이 지정해놓은 아리랑의 국가 무형문화재가 중국게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그게 중국의 문화재인갑다 하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그렇게 가버렸는데, 예.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동북공정의 실체예요. 자, 그러면 그게 2100년 전에 벌어졌던 기원전 109년 공격을 받아서 기원전 108년에 망한 한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중국은 지금 현재 동북공정만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시행했던 국가 공정하고 정책하고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국가 공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매치를 시켜보세요.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동북공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서북공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뭔가 형태가 방위로 구별을 했으니까 서북공정이 있어요. 서북공정은 주로 신강성 지역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2100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개척해놨던 실크로드가 가는 이 서북쪽 지역에, 신강성 지역에 서북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에너지가 많이 나는 곳이야. 근데 거기에는 늘 뭐가 문제야? 이슬람을 비롯한 이민족들이 문제예요. 소수민족들 문제가 늘 트러블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테러가 일어나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쪽 지역을 점점 더 커져가는 중국의 경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대폭함으로써 사람들의 물질 생활 자체를 지배하여 두겠다. 그리고 한족들. 중국은 56개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족 외에 55개가 소수민족입니다. 한족이 94%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족이 많으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은 100명 가운데 94명이 한족이고 나머지 6명이 소수민족.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민족 돌출형 다민족 국가인데 이 소수민족이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신강성 지역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종교 문제, 그다음에 독립 문제 이런 게 발생하니까 경제력을 가지고 일단 생활 자체를 마비시키고 두 번째 한족을 이주시켜가지고 피를 섞겠다. 그래서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서북 공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에너지를 중앙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게 서북 공정이에요. 실크로드 지역. 서남 쪽 지역도 티벳이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종교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죠. 그리고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서남 공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됐죠? 그 다음, 동북 공정 됐죠? 2100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했던 정책하고 똑같죠? 중앙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그때 유교를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념으로 확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앙도 있다니요. 중앙이 있어요. 뭘 하느냐? 중국의 역사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공정을 합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는 걸 실시해서 중국의 역사 상한선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책들이 바로 하상주 단대 공정 결과 나오는 연구서들, 보고서들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라, 은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은나라는 상나라라고 얘기도 합니다. 중국은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만 실제로 연도가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841년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맨날 자기네들은 우리 5천년 얘기했는데 따져보니까 30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기원전 841년이니까 2000년이 비는 거야. 분명히 기록에는 있는데 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중화문명, 중화역사 5000년 좀 부끄럽다 해서 기록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록들을 전부 다 모으고 과학적인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그 이전 기록들의 연대를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하상주 단대 공정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라의 건국연도, 중국의 최초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하나라의 건국연도를 기원전 2070년으로 확정을 합니다. 4000년 됐죠, 이제. 그 다음에는 하상주 단대 공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중화문명 탐원 공정이라는 걸 합니다. 전설 속에 있는 요임금, 순임금까지 다 역사 속으로 끌어내서 5000년 맞추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2100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했던 6.25를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확정했던 프로젝트하고 거의 맥을 같이 한다는 거죠. 자기네 나라 역사의 상한선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통치 이념은 아니지만, 통치 이념은 공산주의가 있으니까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중화주의를 한껏 중국 국민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한,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비슷해요. 2100년 전에 한나라 무제가 실시했던 국가 프로젝트,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 동북쪽 지역의 정복, 그 다음에 6.25 국가 이데올로기로 6.25를 국교로 확립했죠. 21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중국이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 중앙의 하상주 단대공정, 중앙문명 탐험공정. 똑같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다가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국가 프로젝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과 패권 쟁탈전을 통해서 대국이 될 수 없다. 왜? 이건 이미 보여줬잖아. 누가 보여줬습니까? 미국이 보여줬잖아요. 1세기 동안 내내 보여줬어요. 그걸로 안 되겠다. 이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역사가 주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과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잘못된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렸는가, 뭐가 나쁜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걸 배운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해? 한 손에는 돈을 들고, 경제, 한 손에는
공자를 들고 문화를 들고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 굉장히 양악하고 영미하고 무시무시한 전략이다. 왜? 우리한테는 특히나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은 소프트 파워 경쟁력으로서는 중국이 세계에서 8위에 해당된다. 우리는요? 12위인가 되더라고요. 소프트 파워라는 건 뭐냐면 존재감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정도다. 이게 소프트 파워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중국이 몇 년 전에 조사가 8위니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거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점점 올라와서 전 세계 1위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차이나 파워로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하면은 소프트 파워다. 경제하고 문화.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 전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 남아있는 또 중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자기네 조상들에 관해서 자랑스러운 조상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전설 속에 나와 있는 제왕들의 무덤과 사당들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순임금의 무덤 앞이에요. 순임금 무덤 들어가는 입구야. 무덤도 아니고요. 여기서 뭐 해야 돼? 전기차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덤까지 가려면. 한번 조성했다 그러면 규모가 100만 평 정도 돼. 여기도 한참 들어가서예요. 무덤 또 요것도 또 한참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설 속의 제왕인 순임금마저도 역사적으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국인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황제 말씀드렸죠. 그죠? 중국 제사 가운데 제일 큰 제사인 황제의 고향으로, 황제의 무덤도 아니고요. 황제의 고향, 하남성 신정이라는 곳에 만들어져 있는 사당 입구입니다. 그 맞은편 광장이에요. 광장에. 청동으로 소설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제가 다리가 좀 이상하게 생겨서 가서 봤더니, 곰이야. 곰하면은 당군신화 생각나시죠?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곰이면, 웅녀. 중국은 이미 실물로 다 가져갔어요. 저렇게. 우리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미지나 모든 로고들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삼조고도 다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이게 소프트 파워의 위력입니다. 우리가 넉넉고 우리가 국사를 선택감으로 만들고 하는 얼빠진 짓을 하고 있는 동안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광장 보세요. 이거 어디 같아요? 천안문 광장처럼 생겼죠? 이거 아닙니다. 요임금, 전설 속의 요임금의 사당 앞이에요. 천안문 광장보다 더 넓습니다. 자국의 역사와 자국의 문화의 유구성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전설 속에 나와 있는 성군들의 모습들을 중국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화문명 탐험공정이라는 걸 하고 있고 중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10수년 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제가 확인하는 게 다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중국이 국가 정책으로 나오면 우리는 소프트 파워를 이용하는 게 가장 급습니다.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현명하죠. 예. 그래서 중국 걸 활용하자, 역이용하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업에서 성공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잘 읽어서 성공한 기업들 가운데는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락앤락 같은 기업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오자스라고 하는 인물을 공장 앞에다가 동상을 자기 돈 들여서 세워줌으로써 중국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받아서 중국에서는 최고의 용기 회사로서, 그런 냉장 용기 회사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 커피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성공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제 마지막 의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109년 동북 쪽에 있는 한 나라를 한 부제가 무력으로 공격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나라가 기원전 108년에 멸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고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가 전략하고 2100년 전 한나라 무제가 야심차게 취했던 국가 전략하고를 대비시켜 놓고 봤을 때 기원전 108년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고조선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과연 동북공정을 비롯한 중국의 국가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기가 있습니다. 아마차는 조선열전이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고조선 멸망사를 자기 역사책 속에다가 기록을 했던 겁니다.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위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실감을 하시겠지만 그 배경에 대한 이런 사전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대응책도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